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자, 어떤 말을 나누는지 일단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 2시간 37분 해동, 김여사, 김경률 얘기는 없었다. 당정 갈등 해빙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자, 2시간 동안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차 한잔 더 하자 해서 37분 동안 자리를 옮겨서 대통령실에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주택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철도 지하화 이런 민생 개선을 논의를 했다. 영세사업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대재해법도 계속 협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로 민생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물론 민생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총선에서 민생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만 그 외에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충돌을 완전히 수습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김여사, 김경률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 만의 단독 회동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과연 이 김여사, 김건희 여사나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죠. 이 얘기는 없었을까? 자,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그 차담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독대가 아니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대가 아니고 모두 6사람이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 실제로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이심전심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심전심으로 이것은 정리를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에서 매듭 짓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은 총선 출마 본인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하면서 이 직을 내려놓는 비대위원 직을 내려놓는 그런 정도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또 언론 취재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또 주목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천 문제를 두고 당이 알아서 잘하라. 당이 알아서 잘하라는 취지로 주문을 했다. 이 공천 문제가 화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어제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힘을 실어주는 당이 알아서 잘하라 이런 취지로 주문을 했고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용산이 하는 것이 아닌 건 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이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조율을 할 부분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부딪히는 건데 용산 참모 출신 35명 그리고 장차관 출신 한 17명 해서 한 52명 정도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에 가려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자칫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또 2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갑 서울 중구 성동갑에 지금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임종석은 친명계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어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지만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임종석, 윤희숙 두 사람이 부딪히는데 중구 성동갑에서 그 문제가 어제 화두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이 어제 오찬 화제에 올라서 두 사람의 성모에 흥미를 보이는 언급도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은
임종석보다는 윤희숙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또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문제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설 연휴 전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 듯.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연장선상이죠. 대통령실은 KBS 방송 대담 등 고심을 하고 있고, 일단 총선을 앞두고 경위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 그리고 또 설 연휴 전에 설날 되면 연휴 때 차례상 민심이 형성되죠. 그때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막 왜곡된 이 정보들이 막 퍼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실체가 뭔지, 김건희 파우치 사건의 그 실체가 뭔지 이것이 정확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중매체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백을 받았다, 명품 백을 받았다,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그 과정을 상세히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이관수 비서실장이든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설 연휴 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 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전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의 음정 대응하면서 총선 앞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양쪽이 호흡을 맞춰야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 상식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접점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지거 이제 본격화됩니다. 71일 남았잖아요. 71일. 동아일보 일면 기사 그리고 사면 기사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선 공천 본격화. 그런데 비윤, 험지에, 그러면 친윤은 양지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수저는 텃밭에, 검사 출신 참모, 금수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4.10 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됐고 당내 논란도 지금 커지고 있다. 여당뿐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서는 비윤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정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 벨트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가고 거기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고, 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하태경 같은 경우는 민주당 박성준 지역구, 원래 종로에 해운대에서 나와서 종로에 출마하려다가 또 바뀌었죠.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지역구에 가게 된다. 갈 가능성이 높다. 태영호 원래 서울 강남갑 양지에 있었는데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 이곳은 윤건영 지역구, 박영선이 3선을 지낸 곳. 반면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현역이 가는데 반면에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 이것은 하태경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논란이 일 수도 있지만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 주진우 전 비서관은 핵심 측근으로 불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 이런 것을 국회에 입법부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정 철학 통치 이념을 공유를 했던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행정관이든 아니면 장관 차관들이 일정 부분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조건 용산에서 와서 장차관 출신이라서 험지에 다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험지에서 완전히 몰살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꿈은 그런 이 포석이 차질을 빚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또 양지로 많이 보내면은 결국은 양지라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결국 전체적인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조율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그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총선 D-71, D-71 맞아서 의미 있는 총선 전망을 한 인터뷰를 하나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략가였던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이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어렵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사가 중앙일보가 비중 있게 다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최병천, 유권자 보수화, 민주당 패배할 가능성 크다. 이걸 뭐 엄살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좀 구체적인 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인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지역의 30석 내지 40석, 13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질 것 같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보수하다.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탄핵 전에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 오세훈 박형준 당선된 그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보수 성향이 일단 약 80%가 더 많기 때문에 2020년보다는 지형이 변했다는 거죠. 2021년 4월부터. 그래서 보수 성향이 8%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민주당이 불리하다. 또 하나는 지역구 의석이 이 호남에는 28석이 있고 영남에는 그 65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고 영남은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이거 외에 강원, 충청, 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 그 전체 승리가 가능한데 비수도권에서 30석 내지 40석 13를 보이는데 이걸 수도권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이 정도 충분히 뒤집었죠. 근데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0년처럼 그런 압승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자체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도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뭐 정권 심판론 물론 이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심판론 이렇게 또 프레임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양상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도 그게 바로 총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2004년 이후에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4번을 집권여당이 승리를 했다. 정권 심판론이 안 먹혔다는 이야기죠. 집권당이 승리를 했으니까는. 2016년만 유일하게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했는데 그때도 단 한 석 차이였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지만 이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지만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상쇄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야 된다. 이선 후퇴하면 비대위는 누가 맡나? 그러니까 이재명과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이어야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면 차별화된다. 일부 친명 핵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이
친명 유일 개파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의 구상과는 완전히 다른 해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최병천 전 부원장의 전망대로 이렇게 총선이 흘러갈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민주당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선거 전략이 김건희 여사 때리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최근에 무슨 파우치 이런 것까지. 자,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이 그때 민주당이 가결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것을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재투표하면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 이런저런 꼼수를 막 생각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중에 꼼수가 또 하나 장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특검법 재표결 3분의 2가 필요한 재표결을 총선 이후에 한다. 총선 이후에. 자, 총선이 4월 10일이죠. 근데 그때 성패가 갈려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5월 29일까지 임기가 계속됩니다. 한 50일 동안 임기가 계속되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본회의가 한 5번 정도 열립니다. 그 2020년 경우를 보면은 5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낙천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 되고 또 본선에서 패배한 사람들도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은 이 3분의 1로 해서 가결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민주당 구상대로 되면은 총선 내내 이것을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막 써먹고 그 다음에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또 전국을 막 흔들, 총선 이후에도 전국을 흔들 김건희 특검을 막 실시를 하면서 그런 나중에 일종의 재활용, 총선 이후 전국에서도 재활용하는 그런 지금 꼼수를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총선 뒤 재표결 급부상.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하면 99% 부결되는데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 5월 29일까지 약 50일 동안 이것이 그 5번 정도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투표를 하면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은 가결된다. 그러면은 총선 끝난 뒤에는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본선 탈락자 등이 대거 나오는데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래서 이 총선 내내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특검이 시작되면은 이번 올해 한 중반기까지 다 갑니다. 6월, 4월에 총선 끝났는데 6월, 7월까지 막 가죠. 총선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는데도 이것을 재활용하겠다. 그런 속셈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투표는 한 열흘 아니면 길어야 2주 내에 하는데 이것은 마냥 끌겠다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고. 자, 그런데 간섭법이라는 게 있죠. 서정국 변호사가 법대로 해서 항상 강조하는 간섭법. 보통 재투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주 내에 다 치러졌는데 이건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난 것 같은 상황에서 총선 이후까지 또 끌고 가겠다. 자,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총선에도 써먹고 총선 이후 전국에서도 재활용하겠다. 이런 꼼수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최근에 2건의 정치인 공격이 있었죠. 이재명과 배현진 의원인데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에서 두 소식이 있습니다. 제목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넘어갔죠. 이재명 습격범, 살인 미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화단나무에 목도리 걸고 살해 연습까지 했다. 주변 114명 조사했는데 배후 확인은 안 됐다. 그리고 배현진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배현진 습격 중학생 집 압수수색을 했고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과거 행적을 확인 중이다. 오늘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1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